장날 첫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2022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해상훈련을 계기로 군사도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역대 최대로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또 무력 강화에 대해선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는 게 아닌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대외 전략에 대해서 각 논의 주제에 맞게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의 현재 정치와 군사 동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조비연 선임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북한의 신년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남한은 명백한 적이다.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북한의 현재 내부 정치 상황,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북한의 내부 현재 상황은 이번 1월 1일에 발표된 결정문에서 정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과거보다 많이 축약된 부분입니다. 물론 12개의 목표에 대해서 자세히 제시는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 결정문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이번 결정문에서 들어가고 강조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김정은 위원장의 2022년 안보정세 평가 부분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 존명을 판가름하는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고비들이라고 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자위력 국방력 강화를 제시했고, 거기에 더해서 대미 대남을 겨냥한 핵무력의 정당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바로 북한의 경제난이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하고 지속되는 경제 제재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외부의 적으로 돌림으로써 완화하고 김정은 중심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작년이 김정은 체제 10주년이었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 체제와 권력 구조의 특징,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이 10년 동안 김정은 중심의 권력이 굉장히 공고화됐다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기존 당 제1비서 직책을 폐기하고 대신에 당 위원장직을 신설해서 김정은을 추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개최되었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했고 국무위원장으로 김정은이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 정군의 최고수장으로 거듭나는 그런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두 번째, 이번 김정은 10년 체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공포의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많이 보도가 됐지만 김정은은 리영호, 장성택과 같은 고위 관료들을 숙청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고위 관료들이 탈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정치라는 것은 김정은 10년 체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목적과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김정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공고화, 그리고 반대 파벌의 색출과 제거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젊은 인력들을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그런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2023년 연초에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핵에는 핵으로 그리고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서 초강력 대응을 하겠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자, 현재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전략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북한은 최근 전술핵 탄두 중량, 저수지 발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이 핵탄두의 운반 수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전략의 목적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등한 군사력 우위를 통해서 한미 동맹과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한미 동맹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억제가 실패했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즉시 동원할 수 있다는 의지와 실행력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겠습니다. 네,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북한은 2022년에 핵무력 정책 법령을 제정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동안 북한은 명시적으로라도 핵무기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용이며 선제 사용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2년 9월 8일에 제정된 핵무력 정책법은 매우 공세적인 핵 정책입니다. 이번 핵무력 정책 법령에 제시된 핵무기의 5가지 사용 조건을 보게 되면 예컨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어떠한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핵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위협에 처할 때는 핵을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핵무기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고 선제 공격도 배제되지 않는 굉장히 공세적인 핵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2023년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전략은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과거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전략은 바로 대미에 대한 억지와 반격 능력을 목표로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예컨대 전술핵 운용부대를 신설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대미뿐만이 아니라 대남을 대상으로 한 핵무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남과 대미 차원 이중적으로 가는 북한 핵 전략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2023년에도 북한의 무력 도발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두운 전망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북한은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 발전의 변혁적 전략이라는 것을 천명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한국을 겨냥해서 전술핵 무기를 다량 생산하겠다. 그리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강도는 2022년부터 이어진 것처럼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다시 확인해서 확장 억제를 공고화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연히 중요한 것은 영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축 체계의 조속한 확보도 필요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다시금 가동시켜보는 것, 그리고 인태 전략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북핵 대응을 위한 목소리를 모으는 것도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풀어낼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조비연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는 북한의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정은희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본 북한의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이제 북한의 이제 통계부터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네. 이제 북한은 1960년대 이후 경제 통계 지표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접근 가능한 이제 북한의 경제 통계는 1991년 이후 한국은행이 발표한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가 유일한 이제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의 가격이라든지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그 추정치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약간 이제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근데 문제는 추정치라고는 하지만 이제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이제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제 남북한 경제 주요 지표를 보면요, 북한의 인구가 약 2,500만입니다. 그런데 GNI 이른바 국민 총소득은요, 남한의 58분의 1이고요. 1인당 GNI는 남한의 28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북한이 2021년 부에나에 발표한 이제 통계가 또 유일하게 있습니다. 1인당 이제 GDP가 약 1,300달러입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경제 규모가 잠비아나 네팔 등 이제 최빈국 국가의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팔이나 잠비아 수준이다라고 비교를 해주시니까 네. 바로 피부에 와닿네요. 네. 네,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 1990년대 대기근 이후에 최악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북한은 2016년 이후로 서방 세계로부터 최강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국경을 이제 스스로 봉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큰 사건만 보더라도 북한의 경제 상황 그리고 식량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 들어보셨나요? 네, 고난의 행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1990년대를 얘기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와는 달리 그렇게 큰 소요 사태는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근거를 보면은요, 장마당에서의 그 쌀 가격, 식량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장마당 체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물류도 형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요, 경제가 어려워서 또 식량난이 발생한 그런 상황도 있지만 물류 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식량이 남고 어떤 지역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장마당의 상황을 보면은요, 지역 간의 그 물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꿔 말하면 지금의 이제 물류 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이 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경제 위기라든지 어려운 점에 직면한다면 이제 그 일반적으로 진위 개수라고 이제 불평등 지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북한도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역 간의 경제 격차, 또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게 참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MZ세대가 있다면 이 북한에는 또 장마당 세대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장마당 세대, 기성세대와는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네, 그 장마당 세대는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로 이제 김정은 정권을 집권한 2012년도에는 20대와 30대로서 북한은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세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990년대 고난행군이 발생하면서 경제난으로 인해서 국가 배급체가 다 붕괴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젊은 세대들은 배급제, 이 양권, 이제 식량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표딱지가 있는데 그런 걸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모르는군요. 예, 모르는 세대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은 오히려 그 장마당, 시장 경제에 훨씬 더 익숙한 이제 그런 세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노동당이나 수령의 통제라든지 또 집단주의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이제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 장마당 세대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하고 또 노동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또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마당에 대한 영향으로요, 이제 돈벌이,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성세대는 장마당 세대가 돈만 너무 밝히고 또 소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 세대들을 걱정하는 이런 현상들은요, 어느 곳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장마당 세대가 사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결국 사회의 주류로 자리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들이 결국에 북한의 중심이 된다면 체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젊은 세대들도 자유, 개방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그런 동경이 이제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가 당연히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겠죠. 이제 결국 이제 북한 당국도 칼을 빼들었는데 노동신문은 이제 장마당 세대를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는 이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에서 첫째가는 존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의 청년 세대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한 실체험과 표상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북한도 이제 새로운 세대에 대해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또 국가 정책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임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장마당 세대들은 남한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당국이 남한 문화 단속에도 적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현재 북한 주민들의 미디어 이용 상황은 어떤가요? 이제 주목할 점은요, 이제 북한도 세계적인 그 추세에 맞춰서 이제는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정도냐면 그 9일 날 보고서에 제시한 그 수치 추정해서 살펴보면요, 북한 인구의 3분의 1 가량이 휴대전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비경제 활동의 인구를 제외하면 이제 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그만큼 미디어에 접할 기회, 바꿔 말하면 남한 문화에 접할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많이 통제하고자 하지 않을까요? 당에서?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북한에 개정된 그런 법률을 보면은요, 이런 그 남한 문화, 한류와 같은 외부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이제 법을 또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중국과의 국경에 있는 장마당은 통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북한에서는 코로나19가 지정한 제재다라고 할 정도로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이제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경 봉쇄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북중 간의 상품 교역의 급감, 나아가서 북한의 주 외화 원천인 관광 수입이 또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민생에 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이제 북한 장마당의 수입품 물자 가격이 이제 폭등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밀가루, 콩기름, 설탕 이런 것들의 가격이 이제 상당히 폭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북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이 굉장히 이제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실업률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서 직장에다 돈을 내고 대신에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에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경제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경제가 위축되면서 직장에 돈을 또 바칠 수가 없으니까 다시 공식 부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북한에서 그 임금이 공식 임금이 그 쌀로 치자면 1kg도 안 되거든요. 그런 체계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격차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영향은요, 향후에는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도 상당히 완화된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북중 국경도 상태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장마당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외부 문화의 유입은 막을 수 없고 또 경제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희생되고 있는 건 북한 주민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한 해결책은 없는 건지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정은희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북한이 승부수로 던지는 외교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통일 한반도 포럼 조윤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윤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2022년 12월 말에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겨냥해서 대적 투쟁과 함께 또 정면 승부를 천명했습니다. 자, 사실상 남한을 주적으로 강대강 행동을 언급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최근 북한의 대남 전략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북한의 대남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체제의 존립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 체제의 존립 목표는 전 한반도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와 공산주의 사회 실현, 한마디로 말해서 적화 통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적발된 간첩단 사건 등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북한은 적화 통일이라는 대남 전략을 포기한 것은 절대 결코 아닙니다. 네, 저도 그 간첩단 사건 얘기 들으면서 지금도 간첩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뉴스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아직도 간첩이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좀 놀라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 역시 북한이 적화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북한은 더 우호적인 진보 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해도 묵묵히 참으면서 북한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는 보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대남 기조는 더욱 강경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2년 만에 남한을 겨냥해서 적과의 투쟁, 즉 대적 투쟁이라는 표현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네. 참 유례없는 긴장감이 한반도에 감돌고 있습니다. 2023년 대표께서 예상하시는 북한의 대남 전략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더욱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대남 행보를 펼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북한은 작년 12월 31일과 이제 이어서 2023년 1월 1일 새벽에 각각 초대형 방사포 3발과 1발을 발사했고 또 저희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뜨거웠었는데 작년 12월 26일에 무인 정찰기를 서울에 보내서 서울의 중심부까지 다 훑고 가는 그런 모험도 감행했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무인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되게 뜨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그때 당시에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던 거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중요한 지리적, 군사적 정보를 얻겠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겠지만 한국 정부의 대비 태세와 결의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북한은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도발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그리고 전쟁 발발 가능성을 고조시켜서 미국과 한국 내 여론에 영향을 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고 때에 따라서는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대남 전략은 직접적이고 공격적인데 남한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외교 전략은 어떤지도 궁금해집니다. 북한의 전반적인 대외 전략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북한의 대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 보호에 걸맞는 지위를 보장받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핵을 더욱더 고도화하고 그리고 갖고 있는 무기수를 더욱 늘려서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압력은 물론이고 대북 제재의 돌파구로서 활용하고 싶은
그런 전략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2022년 10월에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처리를 규탄하는 결의안 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반대 투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북한이 러시아가 어려울 때 확실하게 손을 내밀어서 그 부채를 두고두고 갚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의 군사 지원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새해부터 끈끈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축전을 주고받으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대북 정책과 더불어서 북한의 대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북한에게 중국은 국제적 고립 속에서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중국이 북한의 정유 공급을 끊어버린다면 북한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으로서도 북한은 필요한 존재입니다. 만약 북한 체제가 붕괴되고 그리고 한반도가 한국 주도로 통일될 경우에 중국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동맹국가 국경을 맞닿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는 중국으로서는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다소 부담을 갖더라도 북한 체제를 지켜주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훨씬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에 반해서 바이든 정부 이후에 북미 관계는 계속해서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북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북한의 대미 전략의 핵심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북한과 협상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가면 어느 순간 북한이 더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북한의 내구력은 중국의 지원 등의 힘을 입어서 예상보다 훨씬 더 단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30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극한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자력 경쟁에 의한 생존력도 더욱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단 미국과 북한의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면 핵 문제 해결로 가는 길에 대북 제재 완화, 종전선언,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이슈들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와 함께 동시에 남북 관계에도 대화가 재개되는 등의 변화의 움직임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 비핵화와 또 평화 통일은 우리의 영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북측에 제의했는데요. 이러한 정부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많이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력을 거부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춰서 북한의 대남 도발 의혹을 억제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경고히 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북한 자체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갖고 역사적 흐름을 통찰하면서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반영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023년 북한은 국제 정세에 불어온 신냉전 구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을 몰아내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 북한 대외 전략 전문가이신 통일 한반도 포럼 조윤영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